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대화의 물꼬는 열렸지만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단판을 지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에서 고농도 방사 전략이 검출돼 일본 정부가 긴급 제염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비와 눈이 내리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배기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제동 때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 제동 때 발생한 미세먼지를 측정해봤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농도를 보여주기도 했고 배출 계수 같은 경우에는 유로6가 적용된 배기가스 배출 계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그런 배출 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자동차 한 대당 1km에 2.7mg, 초미세먼지는 2.2mg 수준. 실제 차량 운행과 유사한 환경에서 속도와 제동력을 바꿔가며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발생한 초미세먼지 가운데 30%는 중금속 성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브레이크 제동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아직 측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마모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대비한 규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비해서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자동차 미세먼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엘라베마주 등지에 최고 풍속 시속 250km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주민 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 4개 주에 걸쳐 발생했으며 엘라베마,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하루 동안 이들 지역에서 240여 건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한 여성은 주택이 토네이도에 휩쓸리면서 사망했고 엘라베마에서는 한 부부가 가옥이 부서지면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서는 동절기인 12월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난해 12월에도 엘라베마주 투스칼로사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주민 1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열린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기대를 모았던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단판을 지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창고 같은 곳에서 일본 측이 인사도 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열린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달리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급 대화보다도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대화를 한 게 하나의 진전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홀 제도 논의에 집중했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캐치홀 제도 정비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가 제고된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측에 조금 더 확인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예정보다 긴 10시간 넘는 회의를 마친 양국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8차 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한국과 일본 사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담판을 통해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3년 반 만에 한일 수출 정책 대화가 열리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일본 정부가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세 가지. 수출 정책 대화가 약 3년간 끊겼고 한국의 수출 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재래식 무기 전용 물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캐치홀 제도가 미비하다며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정부는 도쿄에서 제기한 정책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幅広く議論が行われ、相互の理解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딱 거기까지 지적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자 그건 별개라며 손사래를 친 겁니다. 꼬투리 잡은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꽁무니를 뺀 셈입니다. 輸出管理については国際的な責務として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일본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태도의 배경에는 징용 문제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출 규제에 칼을 뽑은 진짜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철회를 거론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표면적인 문제가 해소돼 가는데도 수출 규제 철회에는 엄격히 선을 그은 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정책 대화 직전 일본 측이 다시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점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에 일본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에서 방사선 고설량 지점, 이른바 핫스팟이 발견돼 일본 당국이 긴급 재염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재염 후에도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15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제이빌리지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내년 3월 도쿄올림픽 성화가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그린피스 조사 결과 제이빌리지 경기장 주차장에서 방사선 양이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최대 308배가 측정됐습니다. 이후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은 고설량 지점에 대한 긴급 재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린피스는 하지만 지난 13일과 14일 다시 이곳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기준치 초과 구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가장자리 부근에서는 일본 정부의 제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2.2에서 2.6 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주차장 북쪽에서는 3.4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습니다. 10월 조사 때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This was then removed by TEPCO, but not only this place. You see that many places have been identified as hotspots, but even after that work, we can clearly see cesium contamination just next to the removed earth.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제염 작업이 그린피스가 통보한 몇몇 지점에 국한됐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신속한 제염 작업과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지난 4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되살린 레나드 세스탄 미 예일대 교수가 올해 과학계 10대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올해 인물 10인을 발표하며 세스탄 교수를 삶과 죽음의 정의에 도전한 신경생물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스탄 교수는 죽은 돼지의 뇌에 혈액과 비슷한 용액을 공급하고 6시간이 지나자 일부 신경세포와 혈관세포 등이 기능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구글과 함께 양자 컴퓨터 칩 시커머어를 개발한 존 마르티니스 미 UC 산타바바라 교수, 환경 문제에 각국 정부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도 10대 인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2030년 인공지능으로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AI 강국이 되겠다는 정부 목표는 강점을 살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토대로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신개념 반도체 부문에 2029년까지 10년 동안 1조 96억 원을 투입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인적 자원을 인공지능 인재로 키워내는 일에도 적극 나섭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재직자,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과 직군을 망라한 전 국민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이번 전략의 특징입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AI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AI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글로벌 규범에 맞는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등 AI 기술 이면에 있는 역기능에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해 AI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이 오늘부터 한국형 알파고인 NHN의 한돌과 세 차례 은퇴 대국을 갔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오늘과 내일은 낮 12시 서울 강남구 바디프렌드 본사에서 한돌과 은퇴 기념 대국을 치르며 마지막 3국은 오는 20일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갔습니다. 이 구단의 상대인 한돌은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한돌은 올해 1월 신민준 구단, 이동훈 구단 등 구단 5명과의 5연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번에 이세돌과 대국을 벌이는 한돌의 기력은 엘로 레이팅 기준으로 4,500점 이상으로 3년 전 알파고리의 기력인 3,700점과 인간 구단의 평균 3,500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견한 외계 행성계의 이름으로 백두와 한라가 선정됐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으로 이병철 박사 등이 발견한 외계 행성계 팔우미와 팔우미비의 명칭을 각각 백두와 한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두와 한라는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서 착안해 평화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팔루미는 태양으로부터 약 520광년 떨어진 태양보다 1.8배 무거운 별이며 팔우미비는 이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외계 행성계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극성이 포함된 작은 곰자리에 위치하며 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오늘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을 정밀 탐사할 우주 망원경 키옵스를 발사합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으로 18일 오후 5시 54분 러시아 소유스 프레갈 로켓에 실려 키옵스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키옵스 위성은 지구 700km 상공의 궤도를 돌며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의 지름과 밀도 등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키옵스 위성에 탑재된 망원경은 길이 1.2m에 구경 30cm로 위성의 전체 무게는 280kg에 불과해 이탈리아 레이더 위성 등 다른 위성들과 함께 발사됩니다. 외계 행성은 1990년대 말 첫 발견 이후 지금까지 4,000개 넘게 발견됐고 우주 망원경을 통해 정밀 관측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진으로 추적해보니 기존에 알고 있던 불법 훼손지보다 훨씬 더 많은 숲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데이터 저널리즘팀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부근의 산림. 2012년만 해도 울창했던 숲 한복판이 지난해 들어서는 면도날로 도려낸 듯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농사를 지으려고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낸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사유림. 지난해에는 멀쩡했던 숲이 올해 들어 계단식으로 뜯겨져 나가 누런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했습니다. 현장에는 옹벽을 쌓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산림청의 산림사법수사대가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추적하면 어떨까? 산림청 산하단체인 한국산지보존협회가 매년 대상 지역을 달리하며 7년 동안 전국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항공사진으로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8,186헥타르, 축구장 11,464개 규모의 숲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는 여주와 화성, 평택, 가평, 이천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훼손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니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생채기가 났음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공식 통계상의 불법 산림 훼손지 면적과 항공사진을 통해 새롭게 추적한 훼손 의심지를 비교해보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훼손 의심지가 공식 통계보다 2배 내지 48배까지 큽니다. 그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숫자가 워낙 작고 또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림청은 항공사진을 통해 파악한 불법 훼손지 면적이 실제보다 과대 혹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훼손지를 잡아내려면 합법적인 산지 전용 영역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관련 데이터가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을 몰래 훼손해도 기껏해야 벌금 정도에 그치고 나는 처벌의 강도는 높이고 공간 데이터의 철저한 구축을 통한 정밀 감시가 시급합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세포 속 필요 없는 물질을 스스로 분해하는 과정인 자가 포식을 조절하는 인자가 밝혀졌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연구팀은 세포 섬열 단백질 분해 요소로 알려진 카스페이즈 9이 자가 포식 조절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가 포식 과정에서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 형성돼 폐기할 물질을 포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활성 상태의 카스페이즈 9 단백질이 없으면 이 소기관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자가 포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가 포식은 오래된 세포 소기관 등을 분해해 재활용하거나 해로운 단백질을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암이나 각종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봄빛이 되면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는 인싸나 펭수처럼 다양한 신조어와 인기 캐릭터가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는 올 한 해 연말 결산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핫한 키워드들이 있었을까요? 오후에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